되게 잘해. 라고 하기에 성적을 받았죠. 자, 우리 합법과 전문을 먼저 갑시다. 간단하게. 이거 되게 쉬웠죠? 3, 4, 5번. 이 글이 되게 좀 촘촘하고 작으니까 오늘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자, 같이 그 책으로 보면서 합시다. 문제. 자, 이 토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고르고 있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 수집한 자료,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을 짝지은 것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자. 우리 학교 축제 부실의 원인이 축제 개최 시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축제 개최 시기 변경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학교 누리집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래서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 학교 축제 개최 시기를 5월 초에서 11월 말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찬성 측은 이제 11월로 변경해야 되는 거에 대한 찬성이겠죠. 반대는 5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일 거고, 딱 보면은 답이 나와야 딱딱딱 나와야 돼요. 자, 찬성 측은 뭘 근거로 들고 있냐? 축제는 학생들이 재능을 뽐내는 자리자 준비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래. 근데 우리 학교 축제는 행사 내용도 부실하고 참여율도 저조하대. 근데 그 이유가 5월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3월에는 초라서 틈이 없고 4월에는 중간고사 때문에 바빠서 축제 준비할 여유가 없어. 근데 11월로 변경하면 학생들이 행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해서 축제를 내실화를 깨할 수 있을 거다. 축제가 좀 더 알차질 거다라는 식으로 찬성의 근거를 대고 있죠. 축제가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이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5월일 때는. 근데 11월일 때는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측 얘기 들어봅시다. 반대측은 우리 학교 축제가 다른 학교 축제에 비해서는 부실하는데 동의는 한대. 일단 부실한 건 맞아. 그러나 학교 축제가 꼭 다니는 학생들을 만한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축제 때는 학생들의 재능을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양한 손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는데 날씨가 추우면 방문자가 줄지 않겠냐. 11월 날씨가 좀 춥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교 개최 시기 변경이 축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축제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근데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자라는 게 반대 1의 텐션이에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자는 양측 모두 학교 축제가 좀 더 괜찮아져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한다. 정리를 해주고 있죠, 지금 사회자가. 이번에는 양측의 반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제 서로의 말에 대한 반박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반대측 먼저 발언해달라고 순번을 정해주고 있죠. 사회자 역할도 이제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2. 자, 축제 개최 시기를 11월 말로 변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대. 11월 말에 축제를 하려면 10월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월에는 고3 애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전체가 조용해야 되는데 시끄러우면 되겠냐.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졸업한 선배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홈커밍데이가 있다. 또 11월 말, 12월 초에는 기말고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준비 시간이 더 부족할 것이다 라면서 찬성일이 학교 축제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11월 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거죠. 찬성 2. 우리 학교 인근의 땡땡고등학교에서 11월 말에 축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입시험을 치는 3학년 선배들이 여유롭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래. 반대 측에는 선배님들의 입장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냐. 반대 2. 네? 저희가 선배님 배려하지 않는다뇨. 찬성 측이야말로 지난번 축제 때 선배들에게 무례한. 자, 여기서 사회자가 정리하고 있죠. 논제에 벗어나서 감정 싸움 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토론 관련 없잖아, 지금 싸우는 게. 찬성이 학교 축제가 학생들 전체를 위한 것인 만큼 전교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11월 말로 축제 개최 시기를 변경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 한 번 더 강조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게 토론 내용이죠. 토론의 성격으로 가장 이해하는 적절한 것은 믿을만한 정보, 진위 여부 문제 없죠. 이해관계에 있는 논제에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 좀 생각해야 됩니다. 상충되는 두 가지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이를 절충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얘기 들어가겠네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적절성 여부를 바뀌며 각각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어떤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평가한다? 이거는 나오지 않죠. 일단 2, 3, 4부터 헷갈리는데 여기 답은 일단 뭐예요? 4번이죠. 이게 5월에 하는 게 적절한지 11월에 하는 게 적절한지 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나요.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만 내용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절충하고 있지는 않아요. 5월과 11월이 안 되니 뭐 9월에 합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자, 4번에 답은 토론은 사회자 역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거. 열리게 된 배경, 논제 제시하고 있죠. 우리 축제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공통점 정리하고 있죠. 지금 다 축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 공통하시네요. 이러면서. 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개입하고 있죠. 싸우는 거 방해하고 말리고 있잖아. 토론의 내용이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순서도 지정하고 있죠. 찬성부터 먼저 반성하세요. 반론부터 먼저 반론하세요. 이런 식으로. 논제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학교신문 얘기하고 있네요. 설문조사에 대해서 첫 번째 자료는 설문조사 얘기예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는지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학생 인터뷰에 대해서 동아리 부장을 대표로 해서 이 축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축제 준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4번이죠. 반대 자료로 사용할 수 있죠. 1번. 학생들의 불만이 축제 개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 개최 시기를 11월 말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됐나요? 자, 문법으로 갈게요 이제. 11번, 12번, 13번, 14번 물려있는데 자체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 자, 일단 12번부터 먼저 갑시다. 12번. 근데 이게 글이 너무 안 보이니까 짜증나긴 한다. 근데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열받네. 자, 보기를 참고해서 표준 발음법 조항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래요. 자, 보기에서 표준 발음법 제6항은 뭐래? 모음의 장단에 구별해서 발음은 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 말 장난할 때 말 장난, 참말 참말, 눈 사람 할 때 눈 사람 이런 식으로 첫 음절에서 긴 소리가 나는 게 표준 발음이에요. 첫눈 할 때 첫눈 이런 식으로. 표준 발음 7항. 긴 소리를 가진 유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대. 단음절인 용어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 안따, 아나, 신따, 신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짧게 발음이 되죠. 용언 어간에 피동사동이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감다가 감따로 발음이 되고 감기다는 그대로 감기다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뭐 골랐어요? 다 3번이에요. 2번? 11번에 12번 얘기야. 12번이요? 12번에 답 몇까요? 내가 확인해봐야겠네. 5번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7항의 1에 따라서 신고는 신고로 발음된다.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6항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7항 1이 아니라. 자,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여야 되는데 고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보기를 보면서 좀 이거 파악을 해야 돼. 문제 풀 때. 근데 이제 보기를 해당할 때 하나하나 문법 내용 잘 모르더라도 보기가 답을 거의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기만 잘 읽어도 문제 풀기 쉬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보기 잘 보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13번이에요. 길어 보여도 엄청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백과사전이잖아. 13번 같은 문제는 백과사전 해결하는 문제잖아. 자, 여기서 이제 일체에 대한 뜻이 01번이랑 1절에 대한 02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체라는 뜻이 13번 얘기하고 있는 거 문제예요. 우리 명사가 첫 번째 의미로 일체를 명사로 쓸 때는 우리가 뜻을 모든 것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체 비용은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뜻으로 이그샘플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는 전부 완전히의 뜻으로도 발음된다라는 거예요. 일체 맡기겠다,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라는 것으로 쓰이고 걱정, 금신, 일천, 일체 덜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쓰인대요. 1절 공의의 잘못. 1절 공의는 뭘까? 부사로는 어떻게 쓰이냐?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쓰이는데 그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일체.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로 다이어기군. 자, 뜻이 일단 두 가지 이상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모든 것. 자,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1과 2로 나눴으니까 일체에 대해서는 명사일 때는 모든 것, 다른 뜻일 때는 모든 것을 다라는 것 두 가지 때문에 다이어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그는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재산의 모든 것을 기부하였다. 가능하죠? 내 재산의 모든 것, 일체 비용 전부도 가능하고 이도 가능해요. 일체 2에 제시된 용례의 일체로는 전부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일체 2로 보아서 출입을 일절 금하다가 아니라 출입을 일체 금하다. 이거는 2번으로 써야 되겠죠. 일절로 써야겠죠. 일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니까 부사로 쓸 때. 그래서 5번이었어요. 이 정도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비문학으로 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과학 지문에 해당하겠네요. 비누 관련한 내용이긴 딱 봐도 일단 1문단부터 먼저 봅시다. 오랜 시간 밖에서 머물다 집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손을 씻겠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옷이나 피부에 뭔가 묻어도 세면대 가서 그 물질을 물로 씻는데, 근데 아무리 물로 씻어도 잘 없어지는 오염물질이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 곧 소수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소수성은 기름과 친하다는 의미에서 친유성이라고도 한다. 친수성을 띠는 물질은 물로 쉽게 제거되지만 소수성을 띠는 물질은 아무리 문질러도 물에 잘 씻겨나가지 않는다. 자, 1문단의 내용은 이제 소수성과 친유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시를 들어서. 손 닦는 거 예시를 들어서. 왜 우리 화장실 가면 손 닦잖아. 근데 그냥 물만 묻혀도 닦이는 게 있고, 일단 뭐 기름 같은 거는 물만 묻혀 닦이지 않잖아. 방금 이런 것만 해도 물만 묻혀 닦기는 힘들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친수성, 물이랑 친한 그런 용액이거나 이런 거면 물에 잘 씻기지만 소수성은 물에 잘 씻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기름을 닦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과 함께 비누를 사용한다 이거야. 물로만 씻는 것보다 비누를 이용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오염물질 제거할 수 있대. 왜냐면 비누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글 잘 읽어야 돼요.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수성만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둘 다 있어서 제일 잘 닦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누가 때를 제거하는 원리는 비누 분자의 구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제 비누 분자 구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다음 문장은. 자, 분자 구조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3문단 비누 분자의 구조는 성냥개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대. 일반적으로 비누 분자에서 머리 부분은 극성 분자인 친수성이래. 물에 잘 닦인다는 거야. 기름보다는 물을 좋아하는 거야. 대가리는. 근데 반대로 꼬리는 무극성 분자인 소수성 부분이라서 물과 잘 안 섞이는데 기름 좋아해.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머리 쪽은 물을 좋아해. 꼬리 쪽은 기름을 좋아해. 이게 비누 분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수성기 부분은 극성 분자인 물과 무극성인 소수성의 부분은 무극성인 분자와 기름과 상호작용을 잘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극성과 무극성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누 분자의 특성 때문에 오염물질을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3문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4문단. 그러면 이제 옷에 묻은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러면서 이제 예시를 보고 있습니다. 비누 분자는 물 분자와 오염물질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먼저 해. 그러니까 비누가 이제 물에 싹 녹으면 물이랑 초나지 소수성은 안쪽을 향하고, 그러니까 꼬리 쪽은 이제 안쪽을 향하고 물에 녹으면 친수성, 물이랑 친한 거 먹을 대가리 쪽은 어디 간대? 바깥으로 배어야 돼서 공이 된다는 거야. 이를 단어로 뭐라 한다고? 미셀이라고 한다. 이 비눗물에 기름이 주성분인 오염물질이 묻은 옷을 넣으면 친수성인 머리 부분은 물과 강하게 결합을 해버리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오염물질이랑 막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듯 비누 분자에서 둘러싸인 오염물질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섬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 작은 입자로 분리가 돼. 막 두드리고 흔들고 비비고 이러면은 이 기름이랑 섞인 그 소수성 분자가 떨어진다는 게 더 작은 거니까. 이때 오염물질을 둘러싼 비누 분자 역시 미셀 구조를 형성한대. 이제 물을 옷으로 헹구면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가 돼. 이제 이러면서 옷빨래가 어떻게 되는지 비누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과정대로 설명한 게 다음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은
섬유에서 오염물질 제거하는데 비누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단점도 있대. 비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모직이나 싱크처럼 물의 밀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섬유는 물에 의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물빨래를 할 수가 없다. 이때는 드라이닝 세탁을 사용한다. 이러면서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요. 드라이닝 세탁이죠. 뭐 전부 다 비누로 닦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자, 16번 원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은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죠. 아까 4문단에서 나오잖아. 옷 빨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짝짝짝짝 나오고 있잖아. 되게 쉬웠어요. 폐단을 비교하거나 제시하진 않죠. 비누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비누의 이런 효과 때문에 뭐가 되는지 막 비교를 하나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3번 원리의 한계. 한계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오지 않아요. 비누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원리의 구현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변경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아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누 자체가 친수성과 친유성, 소수성 갖고 있는 건데 뭘 그거를 구현을 위해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5번 의문? 의문을 제기하나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기에 비누로 빨래를 하면 옷이 제대로 빨래되는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죠? 의문을 제기할 수 않을 수도 있습니다. 5번 틀렸어요. 17번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은 맞죠. 극성인 부분은 물과 강하게 결합하죠. 대가리 부분은 친수성이라 했잖아요. 비누 분자는 친수성과 소수성 모두 지니고 있죠. 비누는 둘 다 갖고 있다 했어요. 심하게 오염된 물은 물빨래로 세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4번은 일단 봅시다. 물빨래를 할 때 물의 밀도를 견디지 못한 옷감은 변형된다. 맞죠? 마지막 문단에 드라이클리닝 얘기를 하잖아요. 물에 실크나 모직은 물에 견디지 못해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이클리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자, 물을 손으로 씻으면 친수성을 지닌 오염물질을 제거가 가능하죠. 친수성이 뭐야? 물이랑 깨끗한 거니까 물과 가까운 오줌 같은 거는 비누를 안 쓰더라도 일단 닦인다 이거예요.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설탕도 이제 물이랑 가깝잖아. 닦이죠, 설탕 부분. 근데 그 끈적끈적한 부분은 또 이게 안 닦여져요. 그런 느낌이에요. 답이 3번이죠. 시원하게 오염된 물은 물빨래 세탁병에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다 가능하다 했어요. 그리고 계속 두드리고 때리고 돌리다 보면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와서 결국에 닦인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건 물빨래 하면 큰일 나죠. 이런 거 다 늘어나고 쪼그라들고 난리 나죠. 자, 18. 여기네. 18번. 자, 기억을 보기와 같이 나타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예요. 자, 기억은 뭘까요? 드라이닝 클리닝 세탁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드라이닝 클리닝을 보기와 같이 나타내는데 과정을 얘기하고 있네요. 드라이 클리닝은 물 대신 유기용매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물빨래가 달라. 벤젠이나 솔베트 같은 경우 유기용매는 소수성의 오염물질을 쉽게 녹이지만 친수성 오염물질을 제거하지 못해. 그래서 친수성 오염물질도 함께 제거하기 위해서 드라이닝 전용 세제를 사용해요. 이 전용 세제도 비누 분자처럼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물을 이용한 물빨래와 유기용매를 이용한 드라이닝의 근본적인 원리는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게 동일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기억. 때에 달라붙은 거는 드라이클리닝 세제 분자의 친수성기 맞죠? 뭐. 때에 달라붙은 건 친수성기가 아니죠. 답 1번 아닌가요? 4번 아니에요? 잠깐만. 4번. 잠깐만. 물빨래 비누 분자처럼 때에 부른 거는 세제 극성 부분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봅시다. 자, 오염물질 저 4문단을 봐야 돼. 일단 드라이클리닝이랑 물빨래랑 비슷하다 그랬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원리긴 해요. 근데 일단 먼저 비누가 녹으면 소수성기는 안으로, 친수성기 바깥으로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비눗물에 기름이 주성분인 오염물질이 묻은 옷을 넣으면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과 강하게,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오염물질과 강하게 결합한다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염물질에 가장 강하게 결합하는 건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친수성이 아니죠. 이런 느낌이고 여기도 거의 비슷하겠죠. 근데 그 유기용매가 소수성이라 가지고. 그렇지. 그거 이제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너 답 맞아요 지금. 답 예.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기억을 보면 이제 유기용매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답이 정답입니다. 2번.
드라이클린 세제분자 방향은 물빨래 과정에서 미셸의 세제분자 방대와 반대이겠군. 이것도 정답이죠. 자, 여기 4번이 왜 틀렸느냐. 극성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무극성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은 뭐 어려운 사람 있나요? 19번 단어 문제죠. 틀린 사람 없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치와 사상이죠. 자, 정치는 무엇일까? 미묘한 웃음을 짓지 마시고. 정치는 이제 공동생활하면서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죠. 올바를 정해 치세할 치자예요. 이 사람이 사람끼리 살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르고 그러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막 이거를 막 싸우고만 이러면 안 되잖아. 이상원으로 보지 마세요. 상황과 정치적으로 어디 채는 나는 궁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듣고 계실까? 오늘을 위해서 멤버가 되니까 이것도 논란이 있잖아. 뭐, 난 정치적 견해가 있긴 하죠. 난 정치학과 다니니까, 정치학과 다니니까. 파란색일까 빨간색일까 내가? 파란색은 아니에요. 빨간색도 아니에요. 자, 뭐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정치는. 자, 정치는 1문단 공동생활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법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좀 근데 실수하는 게 이제 여러 번 관련 없지만 법의 가장 넓은 영역이 뭐야? 법의 넓은 영역. 도덕이에요. 잘 안 해. 도덕이 중요한 건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날 포함해가지고 20대까지 20, 30대 포함해서 너무 다 법거려. 법 따져봤어 이래. 근데 일단 도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넓은 의미의 이제 도덕에서 좁은 의미의 법이야. 이제 정해놓은 거야 이건. 이것만은 하지 말자. 도덕은 이제 관습이고 우리가 사람한테 욕하지 말자를 이제 도덕으로 정해놓으면은 뭐 그래도 욕을 할 때 그래도 일단 패드립은 하지 말자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명예훼손으로 걸어 놓은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법은 최소한의 의미예요. 그래서 법에 안 걸린다고 해서 내가 행동이 지금 잘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도 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 조정할 때도 법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도덕이 안 되면 최소한의 조건으로 따져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법이 이해당자자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조정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는 다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1문단의 내용입니다. 자, 서양에서 사회계약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치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투쟁을 계속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회계약은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서양 사람들은 신이 부여한 권리가 있고 그 왕은 이제 신이 선택한 거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태어난 대로 살아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걸로 의해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다 계약을 한 거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보호해주기로 계약하고 너가 왕을 해. 나는 백성을 세금을 낼게. 우린 계약 관계인 거야. 대신에 이 국가랑 나랑 개인이랑 계약을 한 거야. 국가 안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합쳐서 만든 게 국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국가, 내가 세금 낸 대신에 치안을 담당해. 군대를 만들고 뭐 이런 거 해.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든 대단한 그런 사상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 다 이런 계약들이 없으면은 다 싸워야지 뭐 삥 뜯어야지 그리고 막 그냥 뺏어야지 어찌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엔 힘이 센 사람이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지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잖아. 제일 센 게 힘센 게 최고지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힘이 없는 자들의 불만 쌓이고 그 공동체는 불안해지죠.
그런 불안정하고 무질서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홈스가 생각한 게 절대 권력자에게 전권을 준 거야. 지금 왕은 하늘이 지정한 게 아니라 그냥 권력자한테 그 권력을 다 주고 그 밑에서 평화랑 안전을 보장받는 거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권력과 권위를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맡겼는데 이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왕은 우리 손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되게 보수와 그 당시 진보적인 개념 섞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문단. 그러나 이 체제는 절대 권력자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한다는 게 결함이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근데 법을 군림하는 거야. 자기도 법의 제약을 안 받아. 그런 느낌이에요. 즉 최상위의 정치적 지배가 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 점에 주목해서 독일의 사회학 배번은 정치적 지배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했대. 첫 번째는 뭐야? 카리스마적 지배. 정치 지도자가 가진 비범한 능력을 존중해서 지배당하는 자들이 순응하게 되는 경우에 그 카리스마에 빠져가지고 순응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표적인 뭐 이거겠네. 카리스마. 좀 사람들이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전통적 지배고 혈통의 기초에서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세속적으로 부여되는 지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 김일성이 카리스마적 지배로 이게 혈통까지 가고 백두혈통 해가지고 김정일이 주고 김정은이 됐잖아. 그렇지? 이거 뭐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전통적 지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지배하는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질 때 그 인정하고 지배당하는 자들은 이 지배에 순응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합법적 지배야. 이게 법을 고유한 독자적 체제가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정치는 이러한 객관적 법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 지배권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규제. 지금의 민주주의가 거의 비슷하죠. 대관적. 대통령한테 법적 권한을 주는 거잖아. 우리를 할 수 있는. 세금을 쓸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거 주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탄핵되는 거죠. 이 중에서 배번은 세 번째 경우를 근대적 지배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였대요. 앞에 두 가지 경우는 인격적 요소에 의존하는 데 반해 세 번째 경우는 법이라는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요소를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제 근거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카리스마랑 혈통은 뭐야? 다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세 번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이 중요한 거죠. 좀 다르죠. 근대에는 세 번째가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의 비인격성에 정당성을 더하는 것이 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 참여예요. 법의 지배가 지배당하는 자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배당하는 자들 스스로가 지배의 기준을 정한 것을 의미하므로 지배당하는 자들은 법에 쉽게 순응할 수 있고 법의 실효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베버가 말한 세 번째 경우를 일컬어 입헌주의라고 한다. 법 그거죠. 최근 입헌주의. 근대 시민혁명이 지배 이념을 선택한 입헌주의에는 절대 권력자도 헌법이라는 근본적인 공동체 규범의 적용을 받죠. 그리고 이 법은 지배 대상자 공동체 구성원 국민들이 그들의 총이름만 지정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해요. 즉 입헌주의는 지배의 모습으로 드러난 정치를 헌법의 틀 속에서 규율하려는 정치 상황인 것이다. 성문헌법. 성문이 뭐야? 무슨 뜻이야? 성문. 글로 쓰는 거야. 글로 쓰는 거. 글로 쓰는 거. 나중에 헌법 법 배울 때 나오는데 성문헌법의 반대가 관습형법입니다. 관습법이라 해요. 관습법은 그냥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런 것들을 법으로 총 집어쓰는 게 관습법. 영국이랑 미국이 관습법 써요. 지금도. 그리고 성문헌법은 이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성문헌법.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프랑스 법전 만들었잖아. 누가? 나폴레옹이. 책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이제 성문헌법이에요. 글로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성문헌법. 자, 그래서 성문헌법 제정이 근대국가 새로운 현상이 된 것은 홉스의 사상에서 절대 권력자가 가졌던 자리를 헌법이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인치가 아닌 법치가 기본적인 정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치였어. 사람,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치 구조가 다 달라졌다는 거. 이 사람들은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홉스의 사상이 생기고, 뭐 그때 그 당시 또 나폴레옹 나오기 전에도 이제 프랑스 혁명 대혁명 터지고 나서 왕이 막 목 잘려주고 막 그러죠. 단두대에서 뭐가 대명되잖아. 26세가.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법을 만들어. 처음부터 나폴레옹은 왕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으로 들어갔지. 대통령 됐다가 지가 왕 쓴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제 법전을 성문헌법 만들면서 이 홉스 이것도 참고해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가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하면 법치로 바뀐 거야,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와 법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
자, 20번 답은 유클의 제목 가장 적절한 것은 정치도 입헌주의가 등장해요. 맞죠? 5번입니다. 사회계약서나 절대 권력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 나오지 않고 있고 근대 시민혁명과 근대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애매하죠. 그렇죠? 입헌주의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법이 정치 자유여도 과정은 완전히 틀리죠. 답이 안 나와. 자, 베버 같은 경우가 누구였어? 아까 그 독일의 사회주의자 사회 그 정책자였죠. 첫째, 둘째, 셋째 얘기했죠. 첫 번째는 카리스마 정치, 두 번째는 혈통 전통적 정치, 세 번째는 법으로 하는 정치라 했어요. 합법적 지배라 했어요. 자, 베버의 반응은 관료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관료제는 관료가 올바른 절차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고 신뢰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높은 지위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관료제 체계에서 특정한 지위에 딸린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권한은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직위 자체에 주어진 거예요. 자, 2번은 절대 아니죠. 합법적 지배에서 카리스마 지배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직위 자체도 법이잖아요. 좀. 법에 해당하잖아요. 답은 뭐 했나요? 4번. 직위 자체 권한을 준 거는 합법적 지배 정책적 형태? 맞죠. 이 베버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세 번째가 합법적 지배가 법은 고유한 독자적 체계가 있어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직위 자체 권한을 준 것 자체가 합법적인 거다, 지배 형태다 이렇게 본 게 맞습니다. 정치적 지배 유형이 이제 기역인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5번 말고 다른 건 사람. 이거 한번 봐야 돼. 22. 5번. 자,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근데 정치적 지배 유형 세 가지라 했는데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카리스마 지배랑 전통적 지배밖에 해결이 안 되죠. 세 번째가 안 돼요. 합법적 지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지배자를 위해 지배자가 선의를 베푸는 거는 카리스마적 그거밖에 안 되죠. 합법적이 안 돼요. 3번 여러 사람에게 객관적이라 인정을 받는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도 이거는 셋 다 힘듭니다. 근데 마지막 거는 셋 다 가능하죠. 카리스마 지배도 피지배자가 지배에 순응하고 있어. 맞잖아. 카리스마에서 끌린 거잖아. 두 번째 것도 혈통 그것도 어찌 인정하는 거잖아.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에 여기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맞아. 피지배자가 지배 정당성을 어디서 찾는 거야? 법에서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23번은 각설하고. 자, 과학의 열복사시. 넘어갑시다. 누나가 잘하네요. 잘한 것 같은데요. 수능 봐봤어요? 아니 그 모의고사 봤었어요? 예. 몇 등분 나왔을 때? 1에서 2등. 1등급? 등급이 많이 나요. 고3 수준 아니면 고1 수준? 고1이죠. 고1? 잘하는데요. 비문학을 잘하면 나중에 이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 등급이 없었어. 모의고사 보는 날 시험 간날 아니었어. 농담? 자, 합시다. 진짜 농담이에요? 자, 질문 합시다. 열복사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게 문단이겠네요. 물체 표면이 딱 있으면 열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래. 이걸 온도 복사라고도 한데 이런 거는 한 번씩 정리해줘야겠네요. 열 복사는 온도 복사랑 같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물체 표면에서 열 에너지가 뭘로 방출된다고? 전자기파로 방출돼요. 과학은 잘 어렵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독특한 파장 범위의 전자기파를 물체의 표면에서 내뿜으면서 빛을 낸다. 모든 물체들은 다 어쨌든 간에 온도에 따라서 파장이 다 다른 거야. 그러면 전자기파를 다 계속 물체를 통해 따라서 내뿜 빛을 낸다. 열복사에서 나오는 전자기파의 물질은 종류와 무관하고 온도하고만 관련돼.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열복사에 나오는 이 전자기파 이거는 물질의 종류와는 아예 무관하고 온도하고만 관련이 있다. 온도에만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온도가 400도보다 낮으면 물체는 열복사 전자기파로 가시광선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자, 물체 온도가 400도보다 낮은 경우, 400도 낮은 경우에 물체는 열복사 전자기파로 가시광선을 내지 않는데, 가시광선을 발견될 수가 없는 거야. 내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만 나오는 거야. 400도 낮으면 이렇게 됩니다. 400도 언더. 400도 위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냥 안 읽어봐도 답 나오겠는데. 자, 400도보다 높으면 파장이 긴 가시광선도,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도 내뿜는다 이거야. 대신에 파장이 짧다 그랬어. 짧은 가시광선도 내뿜어. 근데 이 빛은 대략 500도에서는, 이 500도의 경우에는 얇은 붉은색이고 온도가 높을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지고 파장은 짧아진대. 일단 붉은색인데 얇은 붉은색이 나오는데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 높아질수록 빛의 세기는 강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빛은 되게 강해지고 그리고 또 파장은 짧아진다. 온도가 높아질수록이야. 파장은 짧아지고 950도에서는 주황색. 아까 500도에서는 엷은 빨간색이라 했어요. 950도는 주황색. 그리고 1100도에서는 노란색. 이 문단이 제일 중요해요. 다 나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 1400도 이상에서는 가시광선이 짧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가시광선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섞여서 흰색이 됩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400도보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은 방출되지가 않아요.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 적외선만 방출이 돼요. 근데 400도보다 좀 높으면 얇은 가시광선은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진 않는 거야. 400도보다 높은 400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얇은 붉은색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제 500도로 올라갈 때부터는 400도에는 이제 얇은 가시광선이 나오고 500도부터 이제 붉은색이 나오고 그리고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빛은 강해지고 파장은 작아지면서 950도일 때는 진한 주황색, 1100도일 때는 얕은 노란색이 나오다가 1400도를 찍으면은 이제 너무 모든 가시광선이 다 배출되기 때문에 다 섞여서 흰색이 나온다라고 1문단에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이제 2문단에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문제가. 자, 2문단 가면 열복사로 가시광선을 낼 수 없는 낮은 온도의 물체에서도 빛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시광선 안 나오는데 적외선만 나오는 경우 400도 아래 이렇게 빛이 나오는 현상을 뭐라 한다? 발광이라 부른대. 그러니까 발광은 물질 에너지 높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이 사이 에너지 차이, 즉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내놓는 것이다. 낮은 온도의 물체가 빛을 내려면 물질을 불안정한 상태, 즉 들뜬 상태로 만들어야 들뜬 상태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놓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빛, 화학반응, 전기 이런 것들이 막 사용되는 거예요. 광발광, 화학발광, 전비발광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화학을 건드는 거는 화학발광, 전기로 건드는 거는 전기발광, 빛으로 만드는 건 빛발광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광 발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화학 발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기 발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윤단의 쭈루룩 연결해서 타르죠. 자 그럼 광방광은 뭐냐? 광 발광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거야. 뭐 형광과 인광이 있는데 들뜬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빛을 내는 게 형광이에요. 들뜬 상황에서 낮은으로 돌아가는 게 형광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정한 상태에서 들뜬 대로 갔다가 이게 낮은 에너지 상태 되는 게 인광이라는 거예요. 높았다가 낮아진 형광, 안정, 높았, 낮아, 인광. 오케이? 자, 그 다음 화학 발광은 뭐냐 그러면 반딧불이가 내는 빛이 대표적인 거예요. 반딧불의 빛은 효소가 관여하는 생체 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들뜬 상태의 색상을 만들어주고 이게 낮은 상태가 되면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화학이에요. 화학 요소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되고 그다음 이게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게 화학 발광이라는 거예요. 반딧불이가 내는 생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물 발광이라고 한다. 전기 발광은 뭐냐면 전류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생겨서 빛이 나는 거야. 이 LED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 LED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의 줄임말로 전기 발광을 이용한 거래. LED는 전류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화합물 반도체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 구조로 되어 있으며 높은 에너지를 지닌 전자가 높은 에너지인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다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그 발광들은 높은 에너지가 낮아지던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부러 높인 다음에 낮추던가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죠? 좀 공통점은 좀 보이죠? LED는 주로 주기율표에 13조 원소와 15조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반도체 사용하는데 화합물에 따라 나오는 빛의 색이 다 다르다. 초기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보편화되지 못하다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광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 24번의 답은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낮은 온도가 물체에 빛을 내지 위해서는 물질을 들뜨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 맞죠? 들떴다 낮춰야 되잖아. 그렇죠? 자, 2번 400도보다 낮은 물체는 열복사 전자기파로 파장이 긴 가시광선을 내보낸다. 자, 400도보다 낮은 거는 저기서 나오고 아니다. 답 몇 번이죠? 여러분도 이번 했나? 나 지금 답을 몰라가지고. 맞죠? 지금 바로 푼 거야. 자, 3번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물체에 나오는 빛의 세기는 강해지는 거 맞죠? 온도 높아질수록 색이 강해져서 결국 흰색 찍는다 했잖아. 빛을 이용해서 빛을 내게 하는 것을 광발광 맞고, 반딧불이는 뭐야? 생체 안에서 화학 반응이 들뜬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점점 낮아지면서 빛이 난다 했죠? 화학 발광. 문제 전혀 어렵지 않아. 자, A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자, 이거 아까 1문 다 제대로 분석했으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적절한 것 고르는 거래요. 어두운 밤에 사용한 낚시도구는 빛을 내는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알칼리 용액을 넣어 만든다. 넘어갑시다. 일단 알칼리 용액은 넘어가고. 2번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 도자기 가마에 나오는 빛의 색깔을 보고 가마 온도를 짐작한다. 답 뭐나요? 2번이죠. 자, 1번은 당연히 물음표 뜰 수밖에 없어. 알칼리 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했나요 지금? 당연한 거야? 틀린 거야? 넘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알칼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 없는데 뭐 갑자기 뭐 산성 이런 거 한 것도 없는데 이 알칼리 반드 산성이거든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련이 없어요. 1번 무조건 틀린 거고. 빛 색깔 때문에 주황색을 비치네. 이 지금 950도 되겠구나. 지금 노란색이 보이지? 1100도구나. 흰색이 보이네? 1100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해당되는 2번입니다. 일단 답이 어렵지 않아. 26번의 답은 어렵네요. 이건. 자, 보기를 이용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이건 LED 마지막 전기 발광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나면서 빛을 내는 원리라고 했어요.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네요. 보기는. LED는 반도체를 이용한 고효율 조명이다. P형 반도체 부분에 양의 전압을 걸어 전자를 빼내서 전구를 만들고 N형 반도체 부분에 음의 전자를 넣어서 전자를 주입시켜서 전자가 들뜨게 됩니다. 이 전자가 P형 반도체 부분을 이용해서 전궁과 결합하면서 빛을 낸다. LED 반도체는 화합물을 어떻게 조합하는 거에 따라 전자가 안정한 상태 되면서 대놓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광하는 빛 색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LED의 불안정한 상태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로 이동하는 거 맞나요? 틀나요? 네, 맞습니다. LED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합물이 다르다면 LED가 내는 빛의 색깔이 다를 수 있겠군. 아까 여기 그대로 나오죠. 반도체 화합물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빛의 색깔이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이번도 뭐 틀리진 않은 것 같네요. 자, 3번도 전자가 안정돼서 들뜬 상태로 전자들 빛의 에너지가 발전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들뜬 상태에 놨다가 안정되면서 빛이 난다 했어. 내려가면서. 답이 3번이에요. 문제 없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또 뭐야? 또 미술이야, 정치야, 사회야. 철학이네요. 딴, 따라단, 딴. 따라따라따라따라. 오! 손흥민이 골을 넣네요. 성장입니다, 성장. 피곤해서 그런데 세수 좀 하고 네. 아, 16강 일본전 하겠는데 16강 토요일 날 하나?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알아. 수업장 일요일까지 미리.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너네들 놀리고 싶어. 다 틀어주고 하고 싶다니까. 난 돈 벌잖아, 임마. 학부모님들이 날 기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막 틀고 그러면 되겠어? 학부모님들의 그 신뢰를 배신한 행위야. 돈 버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돈 버는 거. 그래서 한일전은 봐야 돼. 옛날에 박지성 있을 때는 진짜 한일전 별로 걱정도 안 했는데 요즘은 일본이 잘해요. 자, 갑시다. 현대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뒤처지고 굳어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대.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변화를 갈망해. 계속 변화하려고 하죠. 변화라는 말에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무엇을 위한, 무엇에 대한 변화인가? 라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지금 강조하는 변화는 현대사회의 부정적인 상황을 생겨난 이유를 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있다라면서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현대사회가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자꾸 개인이 변화하지 못해 뒤쳐져가지고 문제 생긴 것처럼 자꾸 만든다 이거야. 그런 신념들 비판하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은폐되고 오로지 내가 변화에 의존하지 못해서 내가 변화를 수용할 만큼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으로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경제적인 거랑 사회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개인한테 지금 남 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너가 변화에 뒤쳐져서 지금 이 상황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시 도다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선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었으면 일본한테 땅을 뺏길 이유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전통적 가치가 보존됐을 수 있었을 거고 그치? 근데 개인이 그거를 바뀌지 못해가지고 뒤쳐져 있다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변화에 열광한 현대인 중에서는 내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거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변화의 기원, 주체, 방향도 모르고 왜 나를 바꿔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데 나를 계속 바꾸려고 하면 그게 뒤처지는 게 두려워서 자기의 내면을 비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결국 변화의 문제는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발하는 함정을 알게 되면 그저 변화하겠다는 열망을 품기보다는 왜 나를 바꿔야 되고 그렇게 바꾼 후에 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묻어야 이거야. 이 변화의 반대의 개념으로 부각되는 게 뭐야?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아침부터 계속 반복하죠. 반복의 연속이고 일어나고 집을 나고 같은 버스 타고 같은 시각에 도착하고 이런 과정은 계속 반복하지만 웬만해서는 이런 반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반복은 새로움을 막고 현재를 억지로 인내하게 하는 그런 어떤 틀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즉 변화에 대한 갈망은 현대인들이 그것을 열렬히 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징후에 의한 것일 뿐을 강조하며 반복에 집중할 것을 역설한다. 그러니까 여기 철학 문제에서는 학자의 이름을 적고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 이름이 뭐야? 키르케고르.
변화는 그죠? What did he say? 변화는 현대인들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이 변화를 원해? 이건 그냥 사회 분위기가 변화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선문에 나오잖아요. 억지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갈망은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징후, 사회적 징후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틀에 박힌 이 삶이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반복에 그리고 심지어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해야 된다고. 이게 키르케고르의 얘기지. 쭉 얘기 더 하죠. 키르케고르는 확대되는 자본주의와 기계 문명이 현대인들로 하여금 변화의 강박을 느끼게 한다는 거야. 자꾸 이 변화의 강박을 느끼게 하는 게 뭐래? 자본주의. 그리고 기계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개인들이 변화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키르케고르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나일 수 없고 오직 나만이 나일 수 있다는 유의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바람잡힌 존재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복이야말로 나라는 걸 유일한 것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수단이래요. 뭔 의미냐? 이게 뭔 뜻이냐면 승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경민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리고 성현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자꾸 이 변화를 한다 그러면은 독립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기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반복은 스스로를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베풀어야 하는 그런 따분한 게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이기를 결단하는 행동이라는 거야.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딱 정해놓은 그 길에 대해서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해되셨죠?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딱 그 설정한 그거에 대해서 딱 내가 누구인가를 선택하고 그거를 유지하라는 게 이 반복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변화를. 변화는 그저 나를 계속 흔들리게 하는 그거라는 거야. 이 사람 입장. 매 순간 자신이기를 결단하는 행동이다. 그래 그냥 나여서 내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나는 부정해야 할 존재가 아니고 앞으로 달라져야 될 불완전한 존재도 아니다. 현재 나는 그냥 내가 나에게 선택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반복은 용기 있게 선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다 이거예요. 결국 반복이란 변화하지 못함, 진보하지 못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에 가깝다. 그냥 생각 없이 매일 같은 버스 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버스를 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 보면 현대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변화에 대한 열정보다 용기를 가지고 반복적인 자기의 생애를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용납하도록 하는 결단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은 참된 자신을 찾는 과정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현대인에게 들려주는 키르케고르의 조언이다. 27번의 답은 아는 것은 현대사 1번? 1번 아니죠. 현대사회 강조한 변화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에는 내가 함정이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어. 2번도 뭐야? 변화의 반대 개념이 뭐냐? 반복이다 이러면서 나에서 얘기하고 있고 3번 반복에 집중하는 카르가르와의 주장이 나오죠. 반복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반복에 집중할 것을 역설한다 이거 나오고 4번 반복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5번은 반복과 변화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반복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기업 현대사회 강조하는 변화는 현대사회 규정의 개인의 문제라는 게. 자, 28번 답은 5번이죠. 정부의 문제를 개인한테 짱해야 된다.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편해. 자, 개인한테 책임을 전가하다. 짱입니다. 자, 29번. 자, 현대인에게 니은의 가치. 자, 키르케고르의 조언의 가치로 적절한 것은 답이 뭔가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일단. 변화의 한계로 인한 부정적인 문제점들을 반복을 통한 변화를 아예 긍정하지 않는데 1번은 일단 아닌 것 같고 2번 변화와 반복 교차? 패스. 변화를
강요하는 현대사회 분위기로 인한 불안을 주체적인 태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3번이죠. 자꾸 사회가 자꾸 변화하지만 굳세게 주체적인 태도로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30번. 윗글의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가 내 취지로 옮겼을까라는 책이 출간하자마자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의 책에는 변화의 긍정적인 힘을 주제에 열거했다. 이 책에는 변화에 대비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부각하며 이 변화에 빠르게 정확한 주인공을 회복해낸 내용을 담고 있다. 쉽고 교훈적인 내용 초등학생과 독자 만들었지만 이 책의 열혈 독자 경영자들이었다.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데 그거를 누가 소비했는지를 설명해주면서 호평 또한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이걸 호평에 포커싱을 맞추면 우리가 읽었던 키르케고르의 반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호평이 아니라 긍정으로 본다면 차이점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겠네. 대충 그런 식이겠네. 자, 아는 것을 고르는 거래. 답은 몇 번? 자, 5번. 이 책의 교훈대로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왜 변화해야 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게 아니죠. 경영자들이나 현대 그 사회가 자꾸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야. 잘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키르케고르가 무덤에서 일어나면 열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현대시로 가볼까요? 자, 이 고전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해당은 간단하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현대시는 광야도 한번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성탄제도 수업을 했었는데 성탄제를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와, 이쯤에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 나오겠다. 네, 기억은 이렇게. 자, 성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어두운 방 안에 다양한 빛이 숯불이 피고 외로이 들기서 할머니가 애초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다. 이후 꾸는 숲을 아버지에게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에 치고 딴 그 붉은 산수 열매. 자, 여기서 어두움과 밝간의 색채 대비가 있어요. 어둡고 시뻘건. 색채가 확연히 대비가 되죠. 선명하게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목숨은 뭐겠어? 화자의 과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어두컴컴한 밭에 숯불은 있어. 따뜻하게 만들어줄 숯불을 키니까 빨간 거야. 이런 색채 대비 때문에 좀 이 상황 자체가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지금 내 목숨을 지키고 계신 거야. 내가 지금 아프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눈 속은 뭐겠어? 고난과 고통이겠죠. 이런 고생, 세상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해짓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약은 뭐야? 산수의 열매. 붉은 산수의 열매가 그 약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난과 그 역경을 해치고 어린 목숨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을 구해오신 거다.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자,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성ген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어린 짐승은 뭐겠어? 자신이에요. 약하진 화자, 과거의 화자,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늘한 옷자락은 그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산수 열매를 가져왔던 그날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는 촉각적인 이미지예요. 그리고 열로 상기한 볼과 대비하면서 촉각적 이미지를 한 번 더 강조해요. 나는 신기하게 김종필 성탄제를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는 그냥 몸은 느껴져. 뭔 느낌인지 바로 머릿속에서 느낌이 와. 뭐겠어? 밖에 엄청 추울 때 밖에 추운 바람이 있으면 옷도 춥고 차갑잖아. 손이 차갑잖아. 근데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잖아. 볼 같은데 이렇게 볼 만지면은 그런 느낌이야. 뭔 느낌인지 너희들도 알겠죠? 아 차가워 이러는데 막 뭔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촉각적인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과거에 아버지의 그 느낌이 박혀있다는 거. 촉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이따금 뒷문이 눈이 치고 있었다. 그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성탄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편적이고 숭고한 의미로 확대된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로 확대된 거예요. 성탄절이 뭐야? 나는 아무런 종교적 그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탄제, 성탄절, 데이트하는 날 아니야.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그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쨌건 예수님은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보편적으로 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퍼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그 원수도 사랑해라 한 게 이제 예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게 성탄제인데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날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보편적이고 숭고한 의미로 확대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중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내용에. 첫 번째 진짜 그냥 성탄절일 수도 있다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숭고한 의미가 확대되기 위해서 성탄절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변환이 촥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회상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컸어, 다 컸어. 과거 현상에서 회상에서 현재, 시간의 흐름, 시상 전환이죠.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 거예요. 옛것은 뭐야? 아버지의 사랑, 이런 애정, 이런 것들. 사랑과 애정은 지금 찾아볼 수 없어. 지금 내가 아버지 나이 됐을 이 현실에서.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 이제 진짜 성탄제 얘기한 거야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도시는 메마르고 삭막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나마도 옛날의 것이 내린다는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 안에는 또 그런 뜻이 있겠죠. 사랑, 아버지 사랑 이런 것도 있겠죠. 다.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옥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과거의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되었지만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서늘한 옷자락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감각이에요. 그리고 눈 속에 따라오른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하나죠. 아직도 혈액 속에 녹아 흐른다는 혈액, 이 뭐야? 생명, 마음 이런 거겠죠. 그때 아팠을 때 아버지 사랑으로 가져온 그 산수유를 먹었잖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혈액에 녹아 있다. 그 사랑의 생명과 이런 것들이 사랑 아직도 몸에는 남아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그 사랑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의문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갈래는 자유십니다. 자유롭고 서정적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면 돼요. 뭔가 사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다 서정시. 오케이? 그리고 현대시는 다 자유시. 거의 대부분 다. 그러면 고전시는 다 뭘까? 정해져 있잖아. 정형시입니다. 이렇게 고전시들은 대부분 다 정형시입니다. 근데 대부분이라 해서 나는 전부라고 보면 안 돼요. 당연히 예외는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특징 보면 돼. 딱 떨어지면 정형시예요. 고전시가 대부분 그렇죠. 3, 4, 3, 4, 3, 4, 3, 4, 3, 3, 3, 3 뭐 이런 식이잖아. 정형시예요. 자유시, 현대시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쭉쭉 나야 되고 한쪽은 길고 한쪽 짧고 이러잖아. 그럼 자유시인 거예요. 되게 쉽죠? 성격은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지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주지하는 그런 느낌 있죠. 제재는 성탄절의 추억, 성탄일의 추억. 어조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독백적인 어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제는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순수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과 그 개성이 참뜻.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상징적인 시혈을 통해 시상을 되게 집약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눈을 매개로 해서 회상을 하고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인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 감각, 차갑고 뜨거운 감각들, 어두운 밤과 밝은 숯불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색채 밑에 있던 시각 색채 대비 이런 선명한 시각적인 냉온 감각은 밖에 있는 추운 서늘한 옷자락에서 밝게진 내 볼, 따뜻한 그 볼 이런 촉각적 이미지를 대비해가지고 대상의 그런 인상, 대상이 준 느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Understand? 아주 다행이에요 진짜. 맨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가는 이
내용도 다음 주에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해설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할 거는 3회에 고전 씨가 설명할 거고,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할 거고, 3회에 시 광야를 해설하고 다 나온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3회를 마무리하고 4회 그대로 모여서 숙제 세우면 돼요. 그때는 제대로 선생님 준비 잘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숙제! 이번엔 좀 쉽죠? 모의고사 4회만 할 겁니다. 내신 다음 주 숙제에 몰려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강제로 숙제 부여야 되진 않지만 조금 덜고 싶은데 숙제를 그냥 미리 오늘 한 거에 좀 보면 알잖아요. 이 내신 문제 풀이해서 알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게 보이니까 미리 좀 풀어놔요. 그러면 다음 주 숙제가 좀 줄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한테 재미가 없나. 정현이와 원우만 남고 나머지는 수고하셨습니다. 지고 있어? 네. 어휴. 진짜고?